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이러브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에르모 델 토로의 나이트메어 엘리를 리뷰하고자 합니다. 기에르모 델 토로는 특유의 몽환적인 분위기와 기괴한 캐릭터, 또 독특한 미장센 연출로 유명한 감독입니다. 쉐이프 오브 워터, 헬보이, 파네미로 오피리아와 세계의 열쇠, 블레이드 등 제목만 들어도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그런 영화들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코지마 히데오의 게임 데스 스트랜딩 인트로에는 매즈 미켈슨과 함께 등장하기도 했죠. 이 영화는 1946년 발표된 윌리엄 린지 그레샴의 동명소설을 각색한 작품입니다. 유랑극단에서 독심술을 배운 남자가 주변 만류에도 불구하고 상류층 상대로 심령 사격을 벌이다가 파멸해가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작가의 자전적 소설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레샴은 1909년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태어나서 뉴욕시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서커스 공연에 매료되었는데요. 스페인 내전 중에 위생병으로 근무하면서 예전에 순회 공연단 직원이었던 사람과 대화를 나누다가 나이트메어 엘리에 대한 영감을 얻었습니다. 1939년에는 미국으로 돌아온 후 폐병을 앓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그레샴의 삶은 한마디로 나이트메어 엘리 그 자체였습니다. 병을 이기기 위해서 정신분석도 해보고 기독교, 선불교, 심령술 등에 심취하면서 나이트메어 엘리를 1946년 출간했죠. 이 책은 근데 출간하자마자 아주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1947년에 영화로도 제작됐고요. 그레샴에게 돈과 명성까지 선사했죠. 그러나 그 후 낸 소설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고 아내와도 이혼을 하게 됩니다. 1962년에는 건강이 점점 나빠져서 결국 그레샴은 9월 14일 맨해튼 호텔 방에서 53살의 나이로 자살하고 맙니다. 죽기 전에 그가 남긴 메모에는 스탠턴이 작가다라는 말이 남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창조해낸 캐릭터와 이처럼 흡사한 삶을 살아가다니 정말 소름이 끼칠 정도 아닙니까? 브래들리 쿠퍼, 케이트 블란쳇, 루니 마라, 월렘 데포 등 연기력 걸출한 스타들이 이 영화에 출연합니다. 원래 스탠턴 역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에게 제안이 되었는데 디카프리오가 고사하면서 브래들리 쿠퍼를 소개했다고 하네요. 마지막 장면은 이 영화의 백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작사가 10년 영화 사상 가장 충격적인 엔딩이라고 선전할 정도였거든요. 그 장면을 딱 보면 어라? 이게 뭐지? 라는 잠깐의 망설임과 함께 입을 딱 벌어지게 할 정도의 인상적인 마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상적인 엔딩 덕분인지는 모르지만 이 영화는 2022년 아카데미상에서 작품상, 촬영상, 의상상, 미술상 4개 부분 후보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화 평론가들의 평도 좋고 한 달 동안 계속 상영 중인데도 누적 관객 수가 고작 4만 명이 채 안 되는 이유는 상영 스크린이 너무 적어서 그렇습니다. 43개밖에 안 돼요. 로텐 토마토미터 80%, 관객 점수 68%의 높은 평가를 받은 영화인데 푸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저는 항상 영화를 제목부터 봅니다. 감독이 전달하려는 핵심 메시지나 주제가 제목에 딱 압축된 경우가 많거든요. 나이트메어 엘리를 번역을 하면 악몽의 뒷골목 정도로 할 수 있는데요. 악몽은 스탠턴의 불행한 유년 시절을 의미합니다. 스탠턴은 과거의 안 좋은 기억들에 대한 악몽을 꾸다가 일어나곤 하는데요. 결국 스탠턴은 악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희생양이 돼서 추락합니다. 음침하고 어두운 뒷골목은 인간의 가망 없는 삶입니다. 인간이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절망적인 삶에서 탈출하고자 해도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하죠. 이 통로는 영화 초반 스탠턴이 유령의 집에 들어갔을 때 만나는 어두운 통로로 비유됩니다. 그곳 거울에는 당신의 진실을 이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스탠턴은 그 안에서 자신의 미래상이나 다름없는 기인을 찾게 됩니다. 이 장면은 결국 결말에서 스탠턴이 기인으로 타고난 자질이 있다고 인정하는 장면과 연결됩니다.
그런데 스탠턴이 뒷골목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폭로 속에서 스탠턴은 어둠을 밝히는 플래시를 들고 있었거든요. 현실에서도 그의 폭주를 말리는 피트, 지나, 그리고 지혜롭고 사랑스러운 몰리가 곁에 있었지만 스탠턴은 스스로 그 기회를 쳐버렸습니다. 결말을 보고 나서 기르모 델 토로의 놀라운 연출과 구성, 영리한 복선 배치에 얼마나 감탄했는지 모릅니다. 스탠턴은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로 집안을 돌보지 않았죠. 무책임한 아버지의 행동과 방종은 어린 스탠턴에게 치명적이었습니다. 집은 엉망이 되고 엄마는 바람을 피웁니다.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면서 스탠턴은 엄마의 정부였던 험프리스에게 추행까지 당합니다. 이 정도면 사실 스탠턴이 정상적으로 성장하길 바라는 게 이상할 정도입니다. 성인이 된 스탠턴은 자신의 삶과 또 가정을 망가뜨린 아버지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늙고 병든 아버지를 죽이고 집을 불태운 후에는 방랑길에 오르죠. 스탠턴은 절대로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고 맹세를 합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고 아버지의 시계를 항상 차고 다니면서 맹세를 어기지 않도록 과거를 곱씹어 봅니다. 그런데 성공에 취해서 가장 잘 나가는 순간 스스로 맹세를 깨고 아버지와 동일한 삶을 향해 달려가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하고 합니다. 스탠턴은 유랑극단에 정착합니다. 서로 암호를 주고받는 심령술 연극을 선보이는 지나와 피트 부부와 친해지죠. 스탠턴은 피트의 독심술에서 인생 역전의 기회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노하우를 전수해달라고 부탁하죠. 하지만 피트는 심령술 사기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고 거절합니다. 스탠턴이 심령술 쇼의 가능성을 재확인하는 계기는 엉뚱한 상황에서 일어납니다. 유랑극단이 사람을 학대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면서 극단에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이때 스탠턴이 심령극을 벌인 끝에 경찰을 회유하는 데 성공하죠. 심령술사로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한 겁니다. 심령극의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스탠턴에게는 피트의 노하우가 담긴 수첩이 꼭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피트가 살아있는 한 수첩을 손에 넣기란 불가능했습니다. 스탠턴은 알코올 중독자인 피트를 죽이기 위해서 단장 텐트의 독주를 아무도 모르게 피트에게 전해줍니다. 독주를 마신 피트는 스탠턴의 예상대로 죽고 말죠. 지나는 남편의 비밀 수첩을 스탠턴에게 건네줍니다. 스탠턴은 전기쇼를 하던 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그녀와 함께 새로운 세상으로 떠납니다. 스탠턴은 상류층 클럽에서 심령술 쇼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대했던 부를 축적하지 못해서 실망한 상태였죠. 그러던 어느 날 스탠턴에게 최대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관객 중에 심리학자 릴리스가 있었는데 그녀가 두 사람의 쇼가 사기극이 아니냐고 도발해 온 겁니다. 릴리스는 자신의 핸드백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맞춰보라며 질문을 던집니다. 스탠턴은 당황하지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눈을 가린 천을 풀고 릴리스와 핸드백을 관찰합니다. 스탠턴은 절정의 사기극이 예리한 관찰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피트에게 배웠거든요. 그는 릴리스의 손목 각도와 외모, 의상을 보고 그 안에 소형 권총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맞춤으로써 기립박수를 받습니다. 전화위 복이 된 셈이었죠. 이 장면이야말로 스탠턴 인생의 분수령이었습니다. 스탠턴이 만약 틀렸다면 피트의 조언을 떠올리면서 다른 직업을 얻어서 성실하게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릴리스를 압도함으로써 자기 능력을 과신하기 시작하고 폭주합니다. 릴리스는 상류층 상담을 하는 심리학자였기에 유용한 고객 정보가 많았습니다. 스탠턴은 수입의 반을 딱 주기로 하고 그녀로부터 고객 정보를 받아서 사기극을 펼쳐갑니다. 킴벌 판사 부부를 포함한 상류층들은 스탠턴의 심령극에 반해서 아낌없이 돈을 쓰죠. 몰리는 사기극이 커짐에 따라서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스탠턴에게 그만하자고 설득을 하지만 스탠턴은 그녀의 조언을 무시합니다. 지나가 사기극을 그만두라면서 뽑아준 타로 카드에도
불길한 점괘가 딱 나왔는데 스탠턴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스탠턴은 킴벌 판사의 소개로 에즈라 그린들이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릴리스는 에즈라가 의심이 많고 엮이면 골치 아파지는 인물이라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스탠턴은 오히려 에즈라의 신상 정보를 알려달라며 전의를 불태우죠. 에즈라는 거짓말 탐지기로 스탠턴을 시험합니다. 놀랍게도 스탠턴은 이 시험을 통과하는데요. 아마도 스탠턴이 릴리스와의 대결에서 승리한 다음에 자신의 능력이 진짜라고 착각을 했기에 흔들리지 않았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즈라는 스탠턴에게 거액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별다른 내용 없이 계속 상담이 늘어지니까 화를 내죠. 위기감을 느낀 스탠턴은 몰리를 분장시켜서 극적인 전환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스탠턴의 사기극은 피트가 우려했던 절망적인 사건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스탠턴과의 상담을 통해서 전사한 아들과 다시 만날 날만 고대하던 킴벌 판사의 아내가 남편을 쏘고 자기도 자살한 겁니다. 그 소식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순간 스탠턴의 사기극도 들통나버리고 말죠. 분노한 에즈라가 경호원을 부르니까 스탠턴은 당황한 끝에 에즈라를 죽이고 맙니다. 그리고 달려오는 경호원마저 차로 치고 달아납니다. 이러한 스탠턴의 폭력과 폭주에 놀라고 실망한 몰리는 그대로 남편 곁을 떠나버립니다. 스탠턴은 자신의 착각과 오만이 문제의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몰리를 비난하면서 도피 자금을 챙기기 위해서 릴리스 사무실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릴리스는 첫 만남에서 심리학자로서 스탠턴에게 졌다는 사실을 결코 인정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릴리스는 이미 스탠턴을 완벽한 함정으로 몰아넣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한 상태였습니다. 릴리스는 비정하게 말합니다. 당신이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야. 사람들이 스스로를 속이는 거지. 스탠턴은 릴리스의 핸드백 안에 권총이 있다는 사실도 또 그녀가 권총을 쏠 것이라는 사실도 예측하지 못한 까닭에 총을 맞고 도망칩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었던 거죠. 경찰의 추적을 피해서 스탠턴은 기차에 숨습니다. 이 장면도 매우 의미심장한데요. 유랑극단 시절의 기인과 결말을 딱 이어주는 복선이거든요. 스탠턴이 누운 자리 주변에는 닭들이 들어있는 무리가 많습니다. 유랑극단의 기인이 닭을 산채로 잡아먹고 오리에서 살던 장면 기억하시나요? 스탠턴이 머지않아서 기인과 같은 삶으로 추락할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복선이었던 거죠. 그런데 스탠턴은 왜 그렇게 돈에 집착해야 했을까요? 첫 번째 해답으로 자신이 증오했던 아버지처럼 살지 않기 위한 스탠턴의 다짐과 맹세의 척도가 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돈을 벌지 않는 한 스탠턴은 아버지의 삶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불안감을 가졌을 겁니다. 두 번째 해답은 플래시백으로 등장하는 스탠턴의 옛 집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활활 타오르는 집의 내부는 엉망진창이 된 스탠턴의 내면을 상징하는데요. 돌아갈 것도 없고 또 지탱할 것도 없는 스탠턴에게 의지가 될 만한 것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게 바로 돈이었던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을 보면 가난하고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낸 사람들이 스탠턴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어요, 그 사실을. 그런데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돈이 없어서 좌절하고 굴욕을 당한 시절을 보낸 사람에겐 그러한 현상이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스탠턴은 유랑극단 시절에는 아버지처럼 살지 않겠다는 다짐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술은 입에도 대지 않죠. 그런데 성공가도를 달리면서 초심을 잃습니다. 릴리스의 권유로 술을 마시면서 맹세를 깹니다. 돈, 파트너, 아내를 모두 잃은 스탠턴은 마지막 맹세의 상징인 아버지의 시계마저 술과 바꾸며 끝없는 추락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비극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유랑극단을 찾아간 스탠턴은 심령술에 자신이 있다고 밝히지만 그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점과 몸에서 난 지린내 때문에 단장을 아예 들으려 하지도 않죠. 오히려 기인 역할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스탠턴이 금주맹세를 깨지 않았더라면 심령쇼를
할 기회를 얻었을지도 모릅니다. 맹세를 깼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마저 차버렸던 거죠. 델토로 감독이 스탠턴의 술 마시는 장면, 또 아버지의 시계를 술과 바꾸는 장면을 아주 공들여서 묘사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유년 시절의 고생은 아버지 때문이지만 스탠턴의 인생이 망가진 이유는 결국 스탠턴 자신의 선택과 결정 때문이라는 거죠. 유랑극단 단장이 기인 역할을 제안하는 과정은 과거 스탠턴이 몸담고 있던 극단 단장이 이야기해준 것과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스탠턴은 그 단장의 제안을 거절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인 역할이야말로 내가 타고났다며 기꺼이 제안을 받아들이죠. 유랑극단 시절 유령의 집에서 본 거울 문구가 마침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스탠턴은 절망과 좌절, 비탄과 자주 어린 웃음을 한참이나 터뜨리고 카메라는 계속 그 장면을 고정합니다. 그 웃음은 크레디트가 올라간 한참 후에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더군요. 델토로 감독 팬이라면 이 영화는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판타지적인 요소가 거의 없거든요. 이 영화에서 유일한 델토로 스타일 소품은 단장이 포르말린 용액에 담아 보관하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마에 제3의 눈처럼 보이는 흔적을 갖고 있어요. 에녹은 영화 마지막에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델토로가 에녹을 다시 등장시킨 이유는 과연 뭘까요? 에녹은 유랑극단에 있던 기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스탠턴의 또 다른 자화상인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스탠턴과 기인 그리고 에녹이 가진 공통점 때문입니다. 우선 스탠턴과 기인의 공통점을 보면 두 사람 다 내면이 망가져 있습니다. 분명히 피해갈 기회가 있었음에도 스스로 유혹에 자신을 내어주죠. 나중에는 무리에 갇혀 살다가 생을 마감하는 운명입니다. 스탠턴과 에녹의 공통점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스탠턴은 아버지를 죽였고요. 에녹은 어머니를 죽이고 태어났습니다. 에녹의 이마 한가운데 있는 눈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심화입니다. 스탠턴이 유랑극단을 떠나 심령 사기극을 벌일 것이라는 암시를 초반부터 하고 있죠. 스탠턴이 공연할 때 눈을 가리는 천에는 에녹의 눈을 닮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포르말린 속에서 구경거리가 된 에녹처럼 스탠턴도 기인이 돼서 유랑극단 방문객들의 구경거리가 될 거라는 공통점도 있습니다. 스탠턴과 기인, 에녹이 삼위일체인 이유를 아시겠죠? 저는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의 다른 작품보다 이 영화가 훨씬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아직 보지 못했거나 또는 보았는데 별 재미가 없었다 라고 한 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부분에 주목해서 다시 한번 정주행을 하시면 아마도 훨씬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델토로 감독의 놀라운 상상력 세계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상 I love you의 마인드 오픈이었습니다. 즐거워하십시오.